안녕하세요. 통합사회 A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중단원이 국제무역의 확대와 영향 단원을 공부할 거예요. 국내 경제가 아니라 어떤 국제무역이라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중단원, 이단원에서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대답해 볼까요? 뭐가 있었을까? 그쵸? 외부 효과도 있었을 거고, 공공재 공급 부족도 있었고, 독과점도 있었고, 경제적 불평등도 있었죠. 자, 다시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왼쪽에 4가지로 정리했어요. 지난 시간 수업 시간에도 다시 얘기했었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각각에 대해 정부의 역할 다시 볼게요. 자, 독과점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정책 등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공공재 공급 부족의 경우에는 사회의 필수적인 공공재의 하나여 정부가 직접 만들고 공급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어떤 세금이나 보조금, 벌금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이 외부 효과를 개선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 경제적 불평등,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우리가 통틀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가지 문제점 외에도 시장 경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 지출, 정부의 돈을 쓰는 부분, 그 다음에 세율, 세금의 비율을 조절하는 등의 정책을 함께 펼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나요? 5단원 내용이 아마 4단원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졌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만큼 수업 영상을 많이 돌려보고 꼭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고 넘어가길 바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제 프린트와 내용 중에 좀 수정사항이 있어서 먼저 공지하고 갈게요. 수업 때 언급을 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5단원에서 두 번째 중단원 관련된 학습지예요. 3페이지고요. 마지막 페이지 세 번째 내용. 정부는 어떻게 시장경제 한계를 해결할까? 여기서 3번에 보면 외부효과 개선의 내용이 있습니다. 외부효과 개선. 외부효과 개선 중에서 두 번째인 부정적 외부효과 개선. 여기 보시면 부정적 외부효과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줄이도록 정부의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세금과 벌금을 통해서 소비랑 생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장려가 아니라 억제로 반드시 바꿔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서 정부의 역할 중에 재정 지출과 세율을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정부가 이 두 가지를 통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때 이제 화면에서 보여준 이 PPT 내용 중 마지막에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세율을 높이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고용 상황이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물가의 경우에는 너무 물가가 높은 경우에 소비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안정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안정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초반에 PPT에 여기가 하락으로 적혀 있었어요. 근데 하락이 아니라 안정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때는 설명은 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가는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물가가 안정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새로운 중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중단원의 제목은 국제무역의 확대와 영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이라는 것과 관련된 경제학적인 내용들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국제거래는 왜 발생할까라는 주제 안에서 국제거래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오늘날 국제거래의 어떤 특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거래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중단원의 제목인 무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국제거래와 무역은 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 상품,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 즉 우리나라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서로 상품, 서비스, 생산 요소를 사고 파는 걸 이야기해요. 자, 생산 요소. 우리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가게와 기업이 이 두 개 시장을 매개로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때 생산 요소라고 하면 우리가 주로 자본, 토지, 노동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생산 요소라고 하면 그것들을 이야기해요. 똑같아요. 자본, 토지, 노동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걸 우리가 무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역이라는 걸 왜 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냥 무역 안 하고 다른 나라랑 물건 안 사고 팔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쓰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다는 건 무역을 통해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다라는 뜻이겠죠.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함께 볼게요. 무역의 필요성입니다. 첫째, 자국에 없거나 부족한 상품을 공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국이라는 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없거나 부족한 상품을 무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들여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표적인 게 바나나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바나나. 물론 바나나가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아주 소량 생산이 되고 있긴 하지만 거의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고 가격도 되게 비싸요. 근데 우리 길 가다가 그냥 마트에서 바나나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사 먹을 수 있죠. 그건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부족하지만 다른 나라로부터 충분히 사들여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국내 산업 규모가 성장하여 국가 경제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자, 국내 산업 규모는 국내에만 있을 때는 커질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근데 그 자신들이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도 성장하고 그 기업이 번 돈과 이미지를 통해서 국가 경제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21세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K-팝이 있죠. K-팝 때문이죠. K-팝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상품들이라든지 또 이 K-팝 스타들이 나오는 어떤 예능이나 이런 것들 전 세계로 판매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높아지고 이 K-팝으로 인한 산업 자체가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도 하고 방문해서 여러 가지 돈도 써주고 하게 되면 국가 경제가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겠죠.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국제 거래인 이 무역이 우리 오늘날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도 무역이라는 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건 과거에도 존재를 했는데요. 이 오늘날 국제 거래는 그 과거의 무역과 조금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함께 볼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국제거래의 첫 번째 특징은 국제거래가 과거에 비해 아주 크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소규모로 국제거래, 무역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은 나라들이 무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국제거래가 확대되었을까? 증가했을까? 첫 번째로 WTO라는 세계 무역기구가 등장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세계 무역기구.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니제이션이기 때문에 우리 세계 무역기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계 무역기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무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국가들이 난 너네랑 무역 안 해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FTA. FTA는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마찬가지로 영어로 Free Trade Agreement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FTA는 WTO와는 좀 다른데요. WTO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가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라며 FTA는 개별 국가들이 이제 무역을 하고 있는 몇몇 국가들끼리 야, 우리끼리는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무역을 하자. 우리나라가 너네한테 물건 잘 팔아줄 테니까 너네도 우리나라 물건을 좀 잘 사줘. 라는 식으로 맺는 협정을 이야기해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WTO가 등장하고 각 국가들이 무역을 좀 더 자유롭게 하자라는 협정을 맺게 되면서 이 국제거래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 거래 대상이 확대됩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 무역의 대상이 재화나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물건이나 서비스만 사고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게 조금 더 확대됩니다. 대표적으로 노동과 자본 같은 것들이 오고 가기도 하는데요. 자, 이 노동 자본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생산 요소라고 한다 했죠. 생산 요소. 생산 요소가 무역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 같은 경우에 우리 생각해 보면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익숙하게 들리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 외국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와서 일하기도 하고 이런 노동력이 직접적으로 무역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 기술이 무역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가전제품이나 핸드폰, 전자기기 등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죠. 이런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사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기술의 어떤 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상표라든지 아니면 저작권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지식재산권이 거래되고 있는 무역의 예시는 그 예능의 판권이에요. 예능의 판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능을 보고 저 예능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그걸 보고 이쪽 나라에서도 이걸 쓰고 싶은 거야. 이 예능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예능을 만들었던 우리나라 방송국이나 이 예능 포맷을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거 예능 좀 따라서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지식재산권을 사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우리나라도 실제로 외국에서 하고 있는 예능이나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따와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보이스코리아 같은 경우 그런 식의 내용, 그런 식의 무역을 우리가 지식재산권의 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거래 대상이 굉장히 확대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제 두 번째, 국제거래, 즉 무역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좀 공부해 볼 텐데요. 국제거래가 좋은 점을 가져온다는 건 알았는데 왜 반드시 이 무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까? 이 무역을 하는 것이 왜 좋을 수밖에 없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어서 짚고 넘어갈게요. 자, 들어갈 말은 국제분업이라는 말입니다. 자, 분업이라는 건 일을 나누어서 한다라는 거죠. 국제분업은 각 국가가 일을 나누어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가졌는지 보겠습니다. 자, 세계 각국이 각자 유리한 상품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특화라는 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아래쪽 보면 특화는 각 경제 주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즉
내가 생산해야 되는 어떤 상품, 생산할 수 있는 상품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 나한테 가장 유리한, 내가 가장 쉽게 만들 수 있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을 특화해서 전문적으로 그 상품만을 생산하는 거. 이걸 우리가 특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국제 분업은 각각의 국가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만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각 국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산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비의 차이는 국가마다 자연환경, 그리고 천연자원, 노동과 자본, 기술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 자연환경. 우리나라는 바나나를 재배하기 굉장히 어려운 기후를 가지고 있죠. 반면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후덥지근한 날씨를 1년 내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나나를 재배하기 조금 수월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다르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바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바나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대 기후를 억지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필리핀은 그냥 자연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우리나라에 비해선 훨씬 적게 들겠죠. 자연환경의 차이에 따라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천연자원 마찬가지예요. 석유의 양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석유가 거의 나지 않죠. 근데 이제 서남아시아, 즉 중동 지방에 가면 석유 매장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 석유를 가지고 만드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생산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는 이 석유를 사서 그걸 가지고 뭔가 만들어야 된다면 이 중동 지방은 그냥 자신들 국가에 있는 석유를 쓰면 되니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뭔가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 요소에도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고요. 기술 수준에도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 차이들이 모두 생산비의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러면 생산비가 각 국가마다 다르다면 각 국가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어려운 물건을 만들 바에는,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물건을 만들 바에는 그냥 우리나라가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많이 만들어서 갖다 팔고 그 돈으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만들기 어려웠던 상품을 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각국이, 여러 나라가 이런 자신들이 가진 유리한 생산 조건을 가지고 특화한 상품을 판매하고 무역을 진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무역을 하게 되는 모든 국가가 이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됐죠? 자, 여기서 과제 하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을 조사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한 가지씩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공부할 건데요. 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이론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이론은 무엇이냐면 절대 우위론이에요. 절대 우위론의 가장 핵심 개념인 절대 우위가 일단 무슨 뜻인지 봅시다. 절대 우위는 동일한 자원으로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능력이에요. 즉, 나도 요만큼의 자원이 주어지고 너도 요만큼의 자원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 이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우리가 절대 우위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동일한 양의 상품을 생산한다고 할까요? 자, 만들어진 생산물의 양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걸 만드는데 들어간 자원이 어떨수록 절대 우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더 적게죠. 적게 사용할 때죠. 다시 볼게요. 자, 위의 내용은 우리가 둘이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A라는 국가는 요 자원을 가지고 요만큼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B는 요만큼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A, B 국가 중에 어디가 절대 우위가 있다? 그쵸? B가 동일한 양으로 더 많이 만들어내니까 B가 절대 우위를 갖는 거죠. 그죠? 자, 이 밑에 있는 거는요. 똑같이 A라는 국가랑 B라는 국가가 같은 양의 상품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A라는 국가는 이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만큼의 어떤 자원을 사용했고요. B 국가는 요만큼의 자원만 사용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누가 절대 우위가 있다? 이런 경우에 B가 절대 우위가 있다. 더 조금의 자원을 가지고 많은 상품을 만들어낸 거니까. 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절대 우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절대 우위론, 무역에 대입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절대 우위론은 각각의 국가가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적게 드는 재화 생산에 특화해서 다른 국가와 교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말이 어렵죠? 자, 각각의 국가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생산비가 더 적은 재화, 즉 동일한 재화를 만든다면 생산비가 더 적을 때, 아니면 같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을 때 그 상품을 특화해서 만들어가지고 다른 국가와 교환하는 거예요. 우리 예시를 통해서 이 어려운 문장을 조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그려져 있는 표를 함께 볼게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전 세계에 갑국과 을국 두 국가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갑국과 을국은 자동차랑 의류만 만들어서 이 자동차와 의류만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표는 각 국가가 이 자동차와 의류를 만드는데 얼마를 써야 되는지 그 비용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생산비가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갑국은 자동차를 만드는데 50원이 필요하고요. 의류를 만드는데 200원이 필요해요. 을국은 자동차 만드는데 300원이 필요하고 의류를 만드는데 100원이 필요합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 절대우위론에 따라 어떻게 무역이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적게 드는 재화, 요걸 볼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더 적은 재화가 무엇인지 각각의 국가 입장에서 봅시다. 갑국은 자동차라는 재화 봅시다. 갑국은 50원이 들고 을국은 300원이 드네요. 누가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죠? 갑국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자동차는 어느 국가가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갑국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갑국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갑국이 절대 우위를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의류 볼까요? 의류는 갑국의 경우 200원이 필요하고 을국의 경우엔 100원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의류에 대해 절대 우위는 누가 가지고 있다? 더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을국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 절대적으로 적게 드는 재화, 갑국은 자동차고 을국은 의류네요. 그 생산에 특화한다라는 건 갑국은 이제 자동차만 만드는 거예요. 갑국은 이제 자동차만 만들고요.
을국은 의류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에게 파는 거죠. 자동차만 만들어서 을국한테 필요한 만큼 수출하고, 을국은 의류를 많이 만들어서 갑국이 필요한 그 양만큼의 의류를 수출하게 되는 거죠. 요게 절대 우위론의 개념입니다. 이해돼요? 자, 근데 이 절대 우위론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두 재화에 대해서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지거나 모두 절대 열위를 가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각각의 국가는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1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시의 교과서. 방금 예시랑 조금 달라졌어요. 다시 볼게요. 방금 예시랑 뭐가 다른지. 다 똑같은데 방금 전에는 갑국이 의류에 대해서 200원을 썼고 을국이 의류에 대해서 100원을 썼어요. 네, 이번에는 갑국이 의류에 대해서 100원을 쓰고요. 을국이 의류에 대해서 200원을 쓰는 경우예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절대 우위를 봅시다. 자동차의 절대 우위 누구한테 있을까? 50원, 300원 누구한테 있어요? 갑국한테 있죠. 자동차의 절대 우위는 갑국한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류 절대 우위 누구한테 있을까요? 갑국은 100원이고 을국은 200원이 드네요. 그럼 더 적게 드는 갑국한테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절대 우위론대로라면 갑국은 자동차에도 특화를 해야 되고 의류에도 특화를 해야 돼요. 둘 다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에 무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국과 을국은 분명히 무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이 절대 우위론은 도저히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우위론 가지고는 우리가 무역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른 이론이 필요하겠다. 라는 주장이 제기돼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나오는 이론입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이론은 이제 절대 우위론이 아니라 비교 우위론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교 우위론의 핵심 개념은 비교 우위겠죠. 자, 비교 우위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작은 기회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아까는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더 적은 경우, 이번에는 더 작은 기회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이때 이 기회 비용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좀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원래 기회 비용이라 그러면 하나의 선택을 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 무역을 공부할 때 기회 비용은요, 어떤 상품을 하나 만들 때, 같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었던 다른 상품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상품의 양이라고 할까요? 다시, 비교 우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작은 기회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기회 비용이라는 건 같은 비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같은 비용을 가지고 A라는 상품 대신 B라는 상품을 만들었다면 그 B라는 상품을 몇 개 만들 수 있었을까?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비교 우위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적은 기회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어가 생산에 특화하여 다른 국가와 교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즉 비교 우위를 가진 상품을 특화해서 다른 국가와 교환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시를 통해서 이해해 볼게요. 예시를 통해서 똑같은 예시예요. 아까 이번에는 비교 우위론을 할 건데 다시 기회비용의 개념 떠올려 보세요. 기회비용 같은 비용으로 다른 상품을 생산했다면 그 상품을 몇 개 생산할 수 있었을까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갑국이 만약에 자동차를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갑국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50원이죠. 자, 50원을 가지고 다른 상품, 의류를 만들었다면 몇 개를 만들 수 있었을까? 다시 기회비용은 같은 비용을 가지고 다른 상품을 만들었을 때 몇 개를 만들 수 있는가의 개념이에요. 이 예시에서는 갑국이 자동차를 만들기로 선택했다면 그때 들은 비용 50원이 되죠. 이 50원을 가지고 다른 상품인 의류는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이 개념이에요. 한번 봅시다. 50원을 가지고 의류는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의류는 한 개를 만들려면 100원이 필요해요. 의류 한 개에 드는 비용은 100원인데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든 비용은 50원밖에 안 돼. 자, 그럼 50원을 가지고 의류를 만들게 되면 몇 개의 의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2분의 1개의 의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의류는 100원의 어떤 비용이 필요한데 자동차 한 대에 50원밖에 없게 되면 당연히 의류 반 개밖에 안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표시하게 되면 각국의 자동차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의류 2분의 1개입니다. 4개를 해볼 거니까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각국이 의류를 선택했다고 봅시다. 의류. 자, 의류를 선택한 경우에 기회비용은 의류를 만들 때 드는 100원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은 자동차는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이 개념이에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볼게요. 100원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 볼까? 자동차는 한 개 만드는데 50원이 들어가네. 그럼 100원을 가지고 몇 개 만들 수 있겠어요? 2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 2개입니다. 이게 기회비용이 돼요. 자, 이제 을국으로 넘어가 봅시다. 을국. 자, 을국이 자동차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 그러면 마찬가지 300원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은 의류는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의류는 하나 만드는데 200원이 필요하네. 그죠? 그럼 내가 300원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은 한 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100원이 남네요. 100원을 가지고는 2분의 1개를 만들 수 있게 됐네요. 다시 그림으로 볼까요? 자, 의류를 만드는데 200원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가진 돈은 여기가 200원이 필요한데 내가 가진 돈은 300원이야. 그러면 한 개 만들고 나머지 100원으로 반 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의류 2분의 3개가 되겠죠. 한 개 플러스 2분의 1개니까. 됐어요? 반대로 의류 볼게요. 의류. 을국이 의류를 선택하게 되면 기회비용은 의류를 만드는 데 들어간 200원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은 자동차를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의 개념이에요. 역시 자동차일 텐데 자, 의류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200원이었어요. 200원. 근데 자동차를 하나 만들려면
300원이 필요하대요. 자, 볼게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돈은 300원이야. 근데 의류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200원 밖에 안 돼. 자, 그러면 200원을 가지고 자동차는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직 300원이 안 됐으니까 1은 안 들고 1개는 못 만들고, 그쵸? 3분의 2개밖에 못 만드는 거죠. 총 300원의 비용이 들어야 1개가 만들어지는데 내가 가진 돈은 200원밖에 없으니까 3분의 2개의 자동차가 만들어지겠죠. 자, 기회비용의 개념 이해되나요? 자, 갑자기 수학이 나와서 당황했죠? 근데 이 네 가지를 지금 다 차근차근 따라왔으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회비용의 특징. 기회비용의 특징은 한 국가 내에서의 기회비용은 두 개가 역수관계예요. 얘가 의류 2분의 1 뒤집으면 1분의 2니까 자동차 2가 되죠. 일국 같은 경우에 자동차의 기회비용이 의류 2분의 3이었는데 요거 뒤집으면 3분의 2가 되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회비용 겨우 구했고요. 기회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무역이 이루어지는지 봅시다. 비교 이론에 따지면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를 특화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국가 간 비교를 시작합니다. 이제 자, 기회비용을 다 구한 다음에 갑국과 을국은 자동차 의류에 대해서 어느 국가가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봅시다. 자동차는 기회비용을 보니까 갑국은 2분의 1이네요. 을국은 의류 2분의 3개네요. 그러면 2분의 1과 2분의 3 중에 어떤 숫자가 더 작아요? 당연히 2분의 1이 더 작죠. 그러면 비교우위, 자동차에 대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건 어느 국가? 그쵸, 갑국이 됩니다. 자, 의류 볼게요. 의류의 기회비용은 갑국은 2고 을국은 3분의 2네요. 어느 숫자가 더 작죠? 3분의 2가 2보다 작죠? 그쵸? 그러면 더 적은 기회비용을 가진 게 비교 우위니까 의류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가진 건 갑국이다, 을국이다? 그쵸? 을국이 되는 겁니다. 을국. 자, 그러면 이제 갑국은 자동차를 특화해서 만들고요. 을국은 의류를 특화해서 만들어서 교환하게 되면 이득이 발생한다. 이게 비교 우위론의 개념이에요. 이해돼요? 자, 이 부분은 진짜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이거 몇 번 들으면 이해가 돼요. 꼭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아까 절대우위론이 가진 한계를 지금 극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게 절대우위론의 한계 예시였어요. 절대우위. 자동차에 대해서도 갑국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고 의류에 대해서도 갑국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우위론대로 따졌을 때 무역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은 발생한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무역은 뭘로 설명할 수 있다? 비교우위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비교우위론에서는 절대적인 생산비의 차이가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 다른 재화로 표시한 기회비용을 가지고 그 기회비용 간 크기를 비교해서 더 작은 기회비용을 가진 상품을 특화한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절대우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이런 사례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들릴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꼭 이거는 여러 번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역이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제 거래가 오늘날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확대가 됐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는지 그 영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